16번, 21번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이 미리 한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문단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문단, 그죠? 원래 그 글에서 문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중심 대상과 중심 내용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개 있으면 우리는 뭐가 없다고 하냐면 글의 통일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문단에는 주제가 딱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래 이 글을 읽을 때 이걸 다 읽고 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뭔지를 찾고 나머지 문장이나 글을 가지고 그 중심 문장을 이해하는 게 독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지문을 이해를 잘 안 하고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서 비교해서 푸는 학생들도 있고, 비문학이 자신 없으니까 나머지 다 풀고 나중에 비문학을 푸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글을 읽든 전제는 이해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한다는 건, 국어 독해를 한다는 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독해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비교해서 문제만 풀기 위해서 독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대체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익히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그럼 요거만 선생님이 읽고 한번 중심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세원은 조세가 부과하는 원천이고, 그 다음에 소득은 세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세원에는 소득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에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세원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고, 근데 이 소득에 이제 뭐를? 세율을 적용하는데, 알았죠? 모든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령, 요 가령이 나오면 요건 예시입니다. 알았죠? 요건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알았죠? 그럼 병철이가 만약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데 자식이 한 셋 정도 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3명의 자식에 대한 그 금액을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세원은 일단 소득이 세원인데 소득 중에서 일부는 뭐 한다? 공제한다는 겁니다. 공제. 알았죠? 왜 공제합니까? 그랬더니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결국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이 5천만 원 벌고 B라는 사람도 5천만 원 벌었어요. 알았죠? 근데 A는 혼자 살아. A는 혼자 살고 B라는 사람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B라는 사람은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알았죠? 자기가 번 돈에 대한 만족감이 A보다는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일부는 공제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세표준은 이제 공제한 나머지 소득, 알았죠?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됩니다. 됐죠? 그럼 결국 소득에서 일부 공제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되는 겁니다. 세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세금을 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병철이가 만약에 아까처럼 5천만 원 벌면 여기에서 일부 공제를 해요. 알았죠? 공제를 하게 되면 그래 자식이 많으니까 너는 2천만 원을 공제해 줄게. 알았죠? 그러면 이 중에 공제한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다 곱하기 세율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납세자가 부담한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됐죠? 한계세율이라는 것도 있고, 한계세율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표준의 증가분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입니다. 됐죠? 이 밖에 세율에는 모두 있다? 평균세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너희들이 이거 다 읽고 나면 가장 중요한 말이 뭐 같아? 이걸 여러분들 다 기억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이거 기억해서 풀 수는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만?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곱하기 뭐하고 세율. 이거 가지고 뭐 낸다? 세금.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요 세율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할 때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일일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문 읽을 때. 이해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알았죠? 요 정도만 머릿속에 잘 알아두시고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만 표시해 두면 돼요. 지문 읽을 때.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한계 세율이 평균 세율, 실효 세율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문단. 다음 예를 한번 봅시다. 세율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그럼 뭐 예를 통해서 예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알았죠? 세율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세율입니다. 세율. 알았죠? 그럼 이건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지문입니다. 그럼 이건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표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고 이 세율이 세율이 10%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 20%라고 합시다. 세율이 알았죠? 그러면 이처럼 과세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획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건 사람이 버는 돈마다 다 세율을 따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알았죠? 그래서 구간을 딱 정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딱 구간을 정해줬다는 소리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양병철이가 세금 1천만 원 곱하기 0.1과 2천만 원 곱하기 0.2로 합니다. 왜? 1천만 원은 아까 10% 있죠. 그죠? 근데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건 20%라고 했어요. 그럼 1천만 원은 10%를 적용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20%를 적용해요. 알았죠? 그럼 세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 경우 평균 세율은 뭡니까? 그러면 약 16.7%다. 이 말은 3천만 원의 과세표준에 알았죠? 500만 원의 세금을 낸 비율입니다. 이게 평균 세율이.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요게 전체 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요건 뭐다? 세금 낸 거예요. 세금 낸 거.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게 평균 세율이에요. 이해된 거죠, 이제?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과세표준의 세율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율 구조가 결정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세율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잘 봐. 여기 봐봐. 과세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난대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과세하면 무슨 세율 구조래요? 누진 세율 구조랍니다. 누진 세율 구조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이고요. 알았죠?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입니다. 그럼 역진 세율하고 누진 세율은 이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 알았죠? 그럼 두 번째 문단을 읽고 나면 뭐에 대해서 쓴 거죠? 자 봐. 여기 첫 번째 문단은 요게 다예요. 나봐. 첫 번째 문단은 과세표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소득에서 일단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돼요. 알았죠? 요 세액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 세율에 대해서 뭘 든 거야?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고 요걸 가지고 뭘 쓴 거냐면 예를 쓴 겁니다. 지금. 세율 구조를 쓴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게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예입니다.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구나. 세율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았죠? 됐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든 다음에 여기서 세율 구조 중에서도 무슨 세율 구조에 대해서 쓴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누진 세율 구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 나면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건 요 내용과 요 내용만 나오면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문학 독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이걸 다 기억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내가 읽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요약이 돼서 글 내용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뭐가 보여요? 그의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혹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풀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여기까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율이란 단어하고 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이게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연결이. 대다수 국가들은 소득세 무슨 세율 구조를 적용한대?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한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어? 그럼 첫 번째 문단의 세율. 됐죠? 두 번째 문단의 무슨 구조? 세율 구조. 세 번째 문단의 누진세율 구조가 모든 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죠. 돈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일찍이 공유주의자 밀이 있는데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함으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균등희생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밀은 여러분 누진세율 구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죠? 근데 당연하대. 이 누진세율 구조가 맞다는 거. 모든 나라의 소득세에 적용하는 이유는 밀 때문인데. 알았죠? 밀은 뭘 주장한 사람이냐면 균등희생 원리를 주장한 겁니다. 알았죠? 밀이 주장한 겁니다. 밀이. 알았죠? 근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누진세율 구조를 옹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옹호하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옹호한 거야. 알았죠? 근데 밀이 말을 안 하고 간 게 있어요, 이놈이. 알았죠? 뭐냐면 이게 아니 옹호하는데 발언했는데 여기서 희생이란 세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을 안 했어요. 균등이 뭔지 말을 안 한 거야.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균등의 의미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세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말이 요 말입니다. 밀의 균등 희생 원리인데 이 균등에 대해서 밀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절대희생 균등이라는 거, 비례희생 균등이라는 거, 한계희생 균등이라는 원칙으로 구분해서 논의한 거야. 이게 된 거지, 선생님 말. 그래서 이걸 다음을 읽어보면 내용이 연결이 다 되는 게 연결이.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체감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체감이라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내려간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이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봐봐. 이 그림을 딱 보면 자, 이 그림을 왜 제시했겠냐? 왜 제시했겠어요? 이게 분명히 한계 효용 곡선은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죠. 여기는 소득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한계 효용이고 한계 효용 곡선은 내려갑니다. 알았죠? 내려갑니다. 이 말은 소득이 적을 때하고 소득이 많을 때하고 만족감이 다르다예요. 만족감이. 그럼 여러분,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첫 직장 갖고 200만 원 딱 받으면, 오, 200만 원, 이거 내 돈이네. 뭐 이렇게 지랄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게 한 2억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의 이익이 갑자기 생겼다. 그럼 그냥 껌값입니다, 그거. 오케이? 그 뜻입니다, 이게, 이 효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그럼 왜 이 그림을 제시했겠냐? 원래 비문학에서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정확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 그림 옆에 있는 이제 네 번째 문단을 보면 네 번째 문단은 뭘 설명합니까? 이 균등 희생 원리 중에 이 균등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알았죠? 무슨 균등? 무슨 균등? 절대 균등. 두 번째가 비례 균등. 세 번째가 한계 균등.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네 번째 문단부터 하나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 글의 구조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런 능력을 쌓아야 되는 거야, 비문학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오늘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꼭 알아야 할 건 하나의 문단에는 꼭 하나의 대상, 중심 대상과 문장이, 중심 문장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문제는 요 안에서 출제됩니다. 요 중심 내용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그리고 답도 요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답도 요 안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균등희생, 균등한 희생과 관련된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일단이 증가할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가 한계 효용이에요. 소득의 한계, 만족의 정도입니다. 근데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05였던 사람이 새 T를 내면 새우 소득이 YT5로 줄어야 안 줄어요? 줄죠. 그럼 만족감이 줄어들어, 줄어들지 않아? 만족감이 줄어드는 겁니다. 만족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잘 봐. 얘가 지금 소득이 이만큼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만큼 세금을 내요. 알았죠? 그럼 이만큼밖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만족감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소득을 인한 만족감은 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만 이해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베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희생된 건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로.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적 베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남아야 될 게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입니다. 근데 결국은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의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합니다. 이 면적의 크기가 균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균등해야 되는 겁니다. 면적이 균등해요. 면적. 그럼 면적이 균등하다는 건 선생님 보면 이렇게 보면 돼. 면적이 균등하다는 건 이렇게 보는 거야. 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이 여러분들 이 면적이 같으면 균등한 겁니다. 그럼 양병철이가 이만큼 세금을 내는 거나 이 사람이 요만큼 세금을 내는 건 이 면적이 균등하기 때문에 이건 균등 원칙에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 균등에 맞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균등의 원칙에서는 면적이 중요하다. 면적이. 이해된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서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 세액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알았죠? 면적이 커지니까. 됐죠? 면적은 동일한데, 알았죠? 세금 내는, 세금액이 커지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누진세율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을 가져야만 이게 누진세율 구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죠? 가파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여기 그림처럼 이런 거보다 알았죠? 이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게 맞다는 거야. 이게 누진세율 구조에 맞다요. 그럼 양병철이가 이만큼을 세금을 내면 알았죠? 이 사람은 요만큼만 내도 돼요. 알았죠? 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뭐 하면 되니까? 같기만 하면 되니까. 알았죠? 누진세율 구조가 되려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기울기가 0이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안에서 모든 개인의 동일한 세액을 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0이에요. 0. 알았죠? 0. 0이면 결국 얘가 내는 세금이나 얘가 내는 세금이나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내는 세금의 액수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나봐.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면적을 중시하는데 면적을 이거 가지고 누진세율이라고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제 다섯 번째 문단에 가면 이거 가지고 뭐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비례희생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은 총효용이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됐죠? 면적 베타를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눈 값의 효용이 비율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면적입니까? 예죠. 희생 비율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은 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봤어야 됩니다. 이 단어를. 비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아야 합니다. 이 원칙 안에서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는 필요 없어요. 알았죠? 하지만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서 만약에 한계 효용 곡선이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세율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세율 구조, 누진세율 구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이면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이 그림을 보면 자 봐. 그림을 보면 지금 이만큼의 소득이죠. 알았죠? 이만큼의 소득이고 요만큼 세금을 지금 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게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비율이. 이해됐죠? 오케이? 나 봐봐. 총소득에서 요 면적. 이해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만약에 소득이 있어요. 여기까지 소득이 있다고 보시죠. 맞죠? 이 사람은 요만큼의 세금을 내요. 요만큼의 세금.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 베타가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된다고 치자. 알았죠? 그럼 이 사람도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 비율과 이 사람의 비율과 얘 비율이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균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봐봐. 이거는 면적이 균등하면 균등한 거고 얘는 비율이 균등하면 균등한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이게 사회지문인데 이거는 이과학생이나 문과학생이나 다 어려워한답니다. 이건. 이해된 거죠 이제? 그럼 마지막 문단을 보면 마지막 문단은 요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은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합니다. 이 크기가 한계 효용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이건 좀 약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TS의 길이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거 무식한 겁니다. 나봐. 이거는 모든 사람이 여기 일치해야 돼. 모든 사람이 이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럼 양병철이가 이만큼 벌면 이만큼 세금 내야 돼. 이만큼 벌면 이만큼 내고 이만큼 벌면 이만큼 내야 돼. 이만큼 되면 줘야 돼 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선에 다 맞춰야 돼. 이 선분에 맞춰야 돼. 선분에. 얘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강조한 건 뭘 강조한 겁니까? 뭘 강조한 거예요? 이 선분의 길이가 동일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얘는 얘가 같으면 균등하다는 거야. 알았죠?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이 선분이 같으면 균등하다고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서운 거야. 그럼 아니 양병철이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만큼 세금 내고 이만큼 벌면 이만큼 내면 누가 미쳤다고 이만큼 벌겠어요. 버는 족족 이만큼 다 세금으로 나갔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너무 극단적인 누진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쓴 거야.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세 부담을 요구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점이나 이런 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얘는 뭘 강조한 거고 면적, 얘는 뭘 강조하고 비율, 얘는 뭘 강조했다? 성분.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글의 구조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다 읽고 나. 그래서 원래 비문학은 읽고 나서 글의 구조가 보여야 돼요. 보이려면 이해해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된 거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과세표준, 세율, 세율 구조, 누진세율 구조, 균등 희생의 원리, 절대 희생균등, 비례 희생균등, 한계 희생균등. 요것만 알면 이 지문 구조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글의 핵심어들입니다. 핵심어들.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죠? 그럼 요 핵심어만 이해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선생님 봐봐. 선생님. 이 문제는 쉽죠?
이 문제는 쉽죠. 오케이? 이 문제를 보면 조세 관련 용어들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 따른 균등한 희생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칙들을 가지고 설명. 이거 맞잖아. 이거 말고 뭐 답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 이 답을 찾는 게 쉬워진다는 거야. 이해를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17번 문제도 이런 사소한 것들에 자꾸 쏠리지 마. 나봐.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이걸 가지고 확인하지 말고 나봐. 문제 풀 때는 내가 이 5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이해한 거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안 되면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모르겠다. 근데 좋아. 납세 부담액은 가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거다. 이건 맞다. 알았죠? 대다수 국가들은 비례 세율 구조는 틀렸네 이거. 알았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대다수 국가들은 무슨 세율? 누진 세율 구조라고 돼 있잖아요. 알았죠? 그럼 내가 이해한 거 가지고 그냥 3번이라고 자꾸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가서 이런 걸 뭐가 틀렸는지 확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알았죠? 아까 여러분 이 실효세율하고 평균세율 중에서 나봐. 실효세율은 이게 여러분 총소득에서 세율을 나눈 거, 세율을 총소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모가 커요. 평균세율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훨씬 낮은 게 맞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액산출시 과세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 됐죠? 누진세율 구조인지 여부는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이 3번인 거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 이 문제를 이제 많이 틀리는 거야. 이 문제를. 아이들이. 근데 이 문제도 이 그림하고 선택지만 정확히 보면 되는데 나봐. 여기 보면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은 아까 뭐가 중요했죠? 면적이 중요했습니다. 면적.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면 모든 사람들의 세액은 동일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GHAB라면 면적과 이 면적이 균등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같아야 된다?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율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이 희생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이 비율입니다. 갑의 희생 비율이 이렇게 동일하다면 균등한 겁니다. 알았죠? 근데 얘는 지금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어를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서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라면 GH에서 AO를 나눈 값과 AB에서 AO를 나눈 값은 면적을 나눈 값이 아니라 이 비율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걸 어떻게 보면 소득에서 그냥 뭘 가지고 세금을 낸 걸 소득으로 나눈 거고 세금을 낸 걸 소득으로 나눈 것뿐이에요. 알았죠? 이 비율이 아닙니다. 이 비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율. 근데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핵심어를 찾으면 답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읽을 때 비문학 읽을 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한 문단 한 문단 읽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이해된 거죠? 5번은 안 해도 됩니다. 19번 문제는 기억은 왜 합니까? 당연히 나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거 고려해줘야죠. 그죠? 답은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나머지 선택지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봐봐. 여기 보면 자 100만 원, 10만 원 요거 하면 몇 프로 내는 겁니까? 얘는? 10% 내는 겁니다. 얘도 얘는 몇 프로 내는 겁니까? 30% 내는 겁니다. 이건 0.1, 0.3입니다. 여기 봐봐. 그럼 이건 여러분 지금 세율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세율이 똑같아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소득이 증가하는데 세율이 똑같으면 뭐가 돼야 되죠? 소득이 증가하는데 세율이 똑같으면 아까 앞에 있었는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닙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역진 세율 구조도 아닙니다. 이건 비례 세율 구조입니다. 얘네 둘은 비례 세율 구조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소득이 높아지면서 뭐가 높아지고 있어요? 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얘는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누진 세율만 알면 되는 거예요. 누진 세율만. 사실 다른 거 몰라도. 선생님 봐봐. 그래서 여기 보면 적절한 걸 찾는 건데 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보다 저소득의 세율을 낮게 측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이거. 맞아요, 틀려 이거. 이게 무슨 세율 구조입니까? 다가. 누진 세율 구조잖아 이게. 알았죠? 그럼 이것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핵심 내용을 이해만 하면 문제는 핵심 내용과 관련돼서 다 풀린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됐죠? 선생님 여기 봐봐, 여기 봐. 나는 과세 편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까? 아니죠. 그죠? 다는 여러분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역진 세율,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편익이 동일하다, 달리가 틀렸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과세 편익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건 얘가 아니고 얘하고 얘입니다. 이거는 그냥 표를 보고 맞히면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1번의 사전적 의미는 뭐가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는 걸 이런 걸 진보라고 합니다. 진보. 이해된 거죠 이제?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을 보고 너희들이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잘 머릿속에 숙지한 다음에 연습을 좀 하란 말이야. 원래 이런 경우는 있어. 근데 만약에 어휘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문을 빨리 읽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읽고 나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예를 들면 4, 5등급 정도 되면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들어서 일단 먼저 익힌 다음에 혼자서 연습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아. 혼자서 여러분 계속 해봐요. 틀리는 문제가 많아서 의욕이 안 생겨, 이 비문학이. 근데 오늘 선생님하고 이거 설명하면서 꼭 알아둘 것,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대상과 중심 문장이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 가지고 지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면서 읽고 요약을 해야지 글 전체의 구조가 보인다는 거. 알았죠? 이걸 꼭 머릿속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